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이 보이고 집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다 남긴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고 소파 한쪽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저녁, 혹시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셨나요? 혹시 자식한테 먼저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괜히 바쁠 텐데 싶어서 손을 거두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한테 안부 문자를 보내려다가 혹시 귀찮게 여길까봐 그냥 지워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저는 압니다.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재롱 소리, 남편 혹은 아내의 목소리, 이웃과 나누던 담소,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채워져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었고 나중에는 무거워졌고 지금은 때로 두렵기까지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고요함, 그 혼자 있는 시간. 사실 그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억지로 좋게 생각하라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됐는지 그 심리적인 뿌리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어떻게 바꾸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해지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오늘 밤 당신의 저녁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자식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이 언제이신가요? 아마 저녁 무렵이실 겁니다. 낮 동안은 이것저것 몸을 움직이느라 혹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에 기대어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는데 해가 지고 나면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지면서 자식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잘 먹고 있는지 힘들진 않은지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전화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마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바쁜지 짧게 받더니 금방 끊습니다. 딸은 잘 받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딘가 건성건성 대답하는 게 느껴집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오히려 전화하기 전보다 더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감의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충족되면 잠깐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기대가 완전히 충족되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기대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관계 속에서 감정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배고프면 누군가가 밥을 줬습니다. 외로우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뇌는 감정적으로 불편할 때 타인을 찾는 패턴을 아주 깊이 각인하게 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 패턴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외로우면 자식을 찾고, 허전하면 친구를 찾고, 불안하면 가족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그 관계들이 충분히 채워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멀어졌습니다. 배우자와는 이미 함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채우려 하면 이제는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그 갭, 그 간극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외로움의 정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타인에게 기대지 말라는 말이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친구와 연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의 충전소를 타인이 아닌 나 자신 안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한테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해 오면 좋고
안 해도 내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냉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성숙한 관계의 형태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자식에게 걸어둔 기대감이라는 매듭을 조금씩 풀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조금 뒤 챕터 3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영어로 loneliness라고 합니다. 고독은 solitude라고 합니다. 발음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혼자 남겨진 느낌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결핍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수면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 자신과 단둘이 있고 싶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의 뇌는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합니다. 바깥을 향해 있던 주의가 안으로 향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을 되새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상태를 내면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내면 통합의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후회와 화해하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게 바로 고독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겉으로 보면 똑같이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거실, 같은 소파, 같은 저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외로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고독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외로움은 밖을 향합니다. 지금 나는 혼자인데 저 사람들은 함께 있겠지. 자식들은 지금 다 같이 저녁 먹겠지. 나만 혼자네. 이렇게 자꾸 바깥을 향해 비교하는 마음, 그게 외로움을 만듭니다. 고독은 안을 향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했는지, 지금 내 몸은 어떤지, 저 창밖에 지는 노을이 참 곱다. 이렇게 내 안으로 시선이 향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다른 빛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평생 타인을 향해 있던 마음의 방향을 갑자기 안으로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능력도 없다.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도 깊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다루는 사람이 결국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을 배우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단단하게 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부를 사시는 분들이야말로 이 고독의 기술을 가장 잘 익힐 수 있는 시기에 계신 겁니다. 이미 세상의 눈치를 볼 이유가 줄었고 경쟁에서 벗어났고 이제 진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걸어둔 기대감이라는 매듭을 푸는 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대감이라는 매듭을 푼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2세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 작은 아들은 부산에 삽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이 할머니는 아침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혹시 오늘은 아이들이 올까?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이 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그날 밤 이 할머니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도 괜히 목소리가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은 왜 엄마가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서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들들이 나쁜 자식인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문제는 할머니 마음속에 자식들이 이래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서운함이 쌓였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행동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할지 말지, 주말에 올지 말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가 당시 그런데 그것에 내 감정을 매달아 놓으면 내 감정의 리모컨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반면에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하루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걸을지, 무슨 책을 읽을지, 이건 오롯이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에 매듭을 푼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기대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내가 자식에게 원하는 이것, 내가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닐까? 외로우면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허전하면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겁니다. 둘째, 자식을 내 삶의 보조가 아닌 독립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자식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고 자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엄마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못하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쁜 겁니다. 이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게 되면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셋째, 자식에게 거는 에너지를 조금씩 나에게 돌리세요. 아들 생각하는 시간 10분을 아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데 10분을 씁니다. 딸이 연락을 안 해서 서운한 마음 대신 오늘 저녁 내가 먹고 싶은 걸 무엇이든 만들어 먹어보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놓으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전화가 오면 진심으로 반갑고 안 와도 내 하루가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자식도 이걸 느낍니다. 자꾸 요구하는 부모보다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 부모가 훨씬 편하고 또 보고 싶어집니다. 매듭을 풀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알겠어요. 기대를 놓으라는 건 이해했어요. 그럼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먼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려보는 겁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많은 분들이 혼자 먹는 밥을 소홀히 하시거든요. 그냥 있는 거 대충 꺼내 먹거나 라면 하나 끓여 먹거나 심하면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차릴 때는 공을 들이면서 나 혼자 먹을 밥에는 공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나를 얼마나 대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저녁 딱 한 가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된장찌개도 좋고 좋아하는 나물 하나도 좋습니다. 예쁜 그릇에 담아보세요. 식탁을 닦고 수저를 제대로 놓고 천천히 앉아서 드세요. 텔레비전 끄고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 하나 틀어놓고 이게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평생 남밥 챙기느라 바빴던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잠깐 산책을 해보세요. 거창하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집 앞 골목 한 바퀴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그냥 걸으세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감촉, 저녁 공기의 냄새, 멀리서 들리는 소리들. 이런 것들에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주변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저녁 공기, 지금 이 발걸음.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에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밥을 차리는 것, 산책을 하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이것들이 하찮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들이 모여서 나만의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하루가 쌓이면 나만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훨씬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몰입입니다.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 때 외로움은 사실 발붙일 자리가 없어집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몰입이 외로움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5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은 각자 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사실 이분이 처음에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써봐야겠다 싶어서 공책을 꺼냈답니다. 처음에는 몇 줄 쓰다 말았습니다. 별 내용도 없고 글솜씨도 없고 그런데 계속 쓰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화단에 핀 꽃을 보고 잠깐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 먹은 된장국이 유독 맛있었던 것도 썼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음식 이야기도 쓰다 보니 2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5개월쯤 지나자 이분은 매일 밤 일기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낮에 걷다가 예쁜 것을 보면 오늘 밤에 이거 써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삶이 소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매일 느끼던 그 텅 빈 느낌이 어느 순간 많이 줄어들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몰입의 힘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뇌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없어진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 상태를 플로우, 즉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외로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몰입은 아무도 없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진짜 몰입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타인의 시선과 반응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몰입의 조건인 겁니다.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뜨개질이나 바느질도 훌륭한 몰입입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것도, 텃밭에서 흙을 만지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이야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타인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로 끌리는 것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을 찾으세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지 하고 놀라는 것, 그게 당신의 몰입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산만하고 금방 지루해져도 됩니다. 모든 몰입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조금씩 자주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깊이 빠져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없으면 섭섭해집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의 심리적 뿌리를 살펴봤고, 고독이 왜 성숙의 조건인지 이야기했고, 기대감의 매듭을 푸는 법과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법, 그리고 몰입의 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어떻게 혼자 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보세요. 아주 큰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고 가지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없어도 이 나무는 스스로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하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혼자 그 비를 맞고 흡수합니다. 이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도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혼자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기댈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이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매달리거나 세상에 뒤처진다는 불안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깊어진 내면으로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쌓아가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딱 한 가지 나를 위해 할 것을 정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오늘 좋았던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길에서 예쁜 꽃을 봤다. 이게 감사 일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중 좋은 게 뭐가 있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다 보면 아주 조금씩 눈이 바뀝니다. 없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내 하루가 괜찮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을 안 해도 내 하루가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비로소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아직 피어나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꽃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핍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산속 외진 곳에 핀 꽃도 그 자리에서 정성껏 피어납니다. 누군가 봐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피어나는 게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도 그런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알아줘야 피고 세상이 인정해줘야 피는 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리에서 내 방식으로 피어나는 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짚어볼게요. 첫째, 외로움의 뿌리는 타인에게 걸어둔 기대감에 있습니다. 자식이나 지인의 행동에 내 감정을 매달아 놓는 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바깥을 향한 비교가 아닌 안을 향한 탐색으로 전환할 때 고독이 시작됩니다. 셋째, 기대감의 매듭을 풀되 사랑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행동에 내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 심리적 독립이 목표입니다. 넷째, 나만을 위한 작은 의식들이 쌓여 내 하루가 됩니다. 나만의 밥상, 나만의 산책, 나만의 음악, 이것들이 나를 채워줍니다. 다섯째, 몰입이 외로움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꿉니다.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을 찾으세요. 그게 당신의 몰입이고 그게 당신의 고독을 빛나게 합니다. 여섯째, 품격 있는 노년은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서 있는 나무처럼 기댈 것 없이도 단단하게 서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 6가지 모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밥상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을 때인지, 아니면 걷고 있을 때인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의 고독을 즐기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아직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고독의 힘을 바탕으로 인생 후반부에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내가 뭘 좋아했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살면서 미뤄뒀던 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잠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은 더 내 편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하시나요? 알람 소리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고 돌아오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저도 오래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냥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침 기상 직후 30분이 하루 중 우리 몸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장마비 발생률이 이 시간대의 다른 시간보다 무려 40%나 높다고 합니다. 40%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우리 몸에 그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예순이 넘으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왜 위험한지,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까지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5가지를 정리한 아침 루틴표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딱 한 가지만 바꿔도 10년 뒤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몸이 빠르게 적응하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 몸의 회복 속도와 적응 능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몸은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낮 동안 혹사당한 세포들을 수리하고 면역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장기들을 쉬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류 속도도 줄어듭니다. 몸 전체가 저속 기어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람이 울리는 순간 우리 몸은 갑자기 고속 기어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율신경계가 번쩍 깨어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각의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원래도 몸에 약간의 부담을 주는데 여기서 벌떡 일어나 버리면 그 부담이 몇 배로 커집니다. Young American Image Prompt, Modern Cinematic Style, Dynamic Visualization. An anatomical illustration of a human heart pumping rapidly with subtle red glow, surrounded by abstract energy lines representing hormone surge, dark moody background, centered composition, medical editorial, cinematic look.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안에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도꼭지를 확 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 안의 압력이 갑자기 치솟고 오래되고 약해진 부분은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은 굉장히 가늘고 예민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을 때 이 혈관들이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운 느낌, 잠깐 앞이 하얗게 되는 느낌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누워있을 때는 온몸에 혈액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갑자기 일어서면 혈액이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쏠립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건강한 젊은 분들은 몸이 빠르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금방 괜찮아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보상 반응이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어지러움이 더 자주, 더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72살의 박 어르신이셨는데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이라 아무 의심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갑자기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 아침 기상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대로 하면 평생을 잘못 일어난 거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자리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 조용히 누워 계세요. 이때 가볍게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다리 쪽의 혈액순환이 먼저 시작됩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몸에게 이제 슬슬 준비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이 자세에서 잠깐 더 머무르다가 팔로 몸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일어나 침대 끝에 걸터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또 30초 정도 앉아 계세요. 발이 바닥에 닿은 채로 잠깐 앉아 있으면 몸이 일어설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단계가 전부입니다. 총 걸리는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우리 뇌와 심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달리 생각해보면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해 투자하는 3분입니다. 3분을 아끼다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3분을 쓰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그 행동이 더 문제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는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에 찬물 한 잔이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고 오래전부터 어른들 사이에서도 흔히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몸은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잠을 자면서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못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땀을 조금씩 흘리면서도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 후 물 한 잔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물의 온도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체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특히 몸속 내장 기관들의 온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과 식도는 갑작스러운 냉기에 놀라서 수축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자극이 들어오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좁아지는데 이미 아침 기상 시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혈관까지 좁아지면 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찬물 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세수하다가 갑자기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깥 공기도 차고 수돗물도 차가운데 거기에 맨얼굴을 갖다 대면 몸이 받는 충격이 배로 커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6살의 최어르신이셨는데 매일 아침 세수를 냉수로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얼굴이 맑아지는 것 같고 잠이 확 깬다고 좋아하셨는데 어느 겨울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빙빙 돌고 구역질이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갑자기 치솟은 탓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35도에서 37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딱 체온과 비슷한 온도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하게 데운 물 한 잔을 천천히 입안을 한번 적신 다음 조금씩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위장도 편안하고 혈관에 주는 충격도 훨씬 줄어듭니다. 혹시 미지근한 물이 무언가 성에 안 차는 느낌이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엔진에 뜨거운 오일을 갑자기 붓는 것과 먼저 엔진을 살살 데운 다음에 적당한 오일을 넣는 것 중 어느 쪽이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게 해줄까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부드럽게 깨워줘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는 습관인데 사실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고 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까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양치질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나서 양치하면 되지 않나.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로 아침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아침 양치를 대충 넘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입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낮 동안에는 침이 입안을 계속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는 동안에는 그 청소 기능이 거의 멈춰버립니다. 그 결과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마음껏 번식을 합니다. 그리가 잠들기 전과 비교했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의 세균 수는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소름이 돋는 이야기이죠. 혀 위에도 잇몸 사이에도 치아 표면에도 세균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열면 입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 그냥 입안에만 있으면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세균들이 물이나 음식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실제로 구강세균과 전신 건강의 관계는 의학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심장질환, 당뇨병 악화,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렴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입안에 세균이 자는 동안 기도를 통해 폐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고 면역력이 강할 때는 몸이 알아서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것이 흡인성, 폐렴이라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폐렴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구강세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70살의 이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담배도 안 피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니 잇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이것이 폐렴의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때서야 구강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양치를 하세요. 양치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한번 헹군 다음 그 후에 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수천 배나 늘어난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치질은 최소 2분 이상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표면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 경계선 혀위볼 안쪽까지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혀 클리너가 있으시면 혀도 한번 닦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을 권유하는 치과 의사들이 많습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에도 세균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치실 사용이 번거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치간 칫솔을 하나 구입해 두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 때문에 치과 방문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이 잇몸병은 초기에는 아프지도 않고 티도 안 나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자, 그런데 양치까지 마치고 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스마트폰을 손에 드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5분, 10분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바로 집어드시는 분도 계신가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조사해봤더니 기상 후 5분 이내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사람이 전체의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자녀들과의 문자 뉴스 앱, 유튜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것들을 확인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리셨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직후 우리 몸은 저속기어에서 고속기어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전환 시간 동안 뇌는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마치 이제 막 깨어난 아기처럼 외부 자극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화면에 강한 빛이 눈을 통해 뇌로 들어옵니다. 이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갑자기 억제하고 뇌를 무리하게 각성 상태로 끌어올립니다. 자연스럽게 깨어나야 할 뇌가 갑자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보 자극까지 더해집니다. 단체 채팅방에 밤새 쌓인 메시지들, 뉴스 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 걱정스러운 소식들, 이것들을 보는 순간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팍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68살의 김 어르신이셨는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카카오톡을 열어서 자녀들과 단체 채팅방을 확인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채팅방에 집안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와 있어 그것을 보자마자 속이 상하고 머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메시지 하나가 혈압을 올린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대신 뇌가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커튼을 열어서 자연광을 받아보세요. 아침 햇살이 눈에 들어오면 뇌가 서서히 부드럽게 각성합니다. 스마트폰 빛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겁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서 바깥 공기를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오면서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뇌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일어나기를 하시면서 가볍게 기지개를 켜보세요. 자는 동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많아봐야 10분입니다. 그 10분이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셔야 할 때도 뉴스나 단체 채팅방보다는 가벼운 음악이나 좋아하시는 사진들을 먼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 뇌에 처음 들어오는 정보가 그날 하루의 기분과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좋은 것을 먼저 보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는 아침을 거르거나 반대로 너무 무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은 먹어야 한다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든 먹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침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요. 조금 있다가 출출해지면 먹으려고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런 이유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신 분들에게 아침, 결식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혈당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아침을 거르면 혈당은 더 낮아지고 몸은 에너지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혈당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낮아지면 어지럼증,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손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침을 거르면
오전 내내 허기가 지면서 점심을 폭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 내려오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데 이게 반복되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침을 너무 무겁게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위장이 무리하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소화, 기관에 갑자기 무거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쓰이면서 오히려 오전 내내 나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짜고 기름진 아침 식사는 혈압을 올리고 혈중 지질 수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식사의 질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60 이후에는 어떤 아침 식사가 가장 좋을까요? 3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볍고 따뜻하게입니다. 소화기관이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차가운 샐러드나 찬밥보다는 따뜻한 죽 한 그릇,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근육 유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 이런 것들을 아침에 꼭 넣어주세요. 세 번째 원칙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입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빨리 먹으면 더 배고프고 천천히 먹으면 더 오래 든든합니다. 특히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더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세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세 사례정 어르신인데 30년 넘게 아침을 걸으셨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그냥 그런 체질인 줄 아셨대요. 그런데 무기력함이 심해지고 오전에 어지럼증이 자주 생겨서 병원에 가셨더니 아침 식사를 꼭 드시라는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씩 따뜻한 미음 한 그릇부터 시작하셨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아침 입맛이 돌아오고 오전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몸은 습관에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조금씩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60 이후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30초에서 1분 정도 누워서 발목을 움직이고 옆으로 돌아 눕고 천천히 일어나 침대에 걸터 앉으세요. 이 3분이 뇌와 심장을 지켜줍니다. 둘째, 찬물을 마시거나 냉수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우리 몸이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아침에 차가운 자극은 혈압을 갑자기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양치질 없이 물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수천 배로 늘어난 입안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양치부터 하세요. 넷째,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아침 30분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자연광을 받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가볍게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5째, 아침을 거르거나 너무 무겁게 먹는 것입니다. 가볍고 따뜻하게 단백질을 포함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이 5가지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가 습관이 되면 그 다음 한 가지가 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참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아침 30분이 인생 후반전을 결정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30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1년이면 180시간, 10년이면 1800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가 건강으로, 에너지로, 삶에 질로 고스란히 쌓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예순이 넘으신 부모님, 어르신,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세요. 아는 것 하나가 건강한 아침을 만들고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구독자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 저녁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녁 습관은 아침보다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 다음날 아침 혈압, 심지어 치매 예방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건강한 저녁 루틴도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씨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8이신 이분은 평생을 정말 건강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한번 입에 대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동네에서도 정정하신 분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놓으시고 손주들 재롱 보시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셨지요. 영어 EYMPH 프롬프트.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시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시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까매지면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사모님께서 발견하셔서 큰일은 면하셨지만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씨 어르신이 무엇을 잘못하셨을까요? 술을 드신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무심코 해오시던 어떤 습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그 습관이 예순이 넘으면서 갑자기 큰 위협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순이 넘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열의 9은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어떤 습관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10년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통째로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이 습관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모르신 채로 매일같이 그 습관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7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중에서 특히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정말 충격적이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잘 말씀해 주시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마지막까지 들어주십시오. 7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과 중간에 끄신 분들의 10년 뒤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까요? 따뜻한 차 한 잔 다시 한번 챙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습관입니다.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그렇게 일어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몸을 일으켜서 침대 밖으로 내려오시는 것. 이게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습관이 예순 이후에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씨 어르신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그분이 바로 이 첫 번째 습관 때문에 쓰러지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박씨 어르신이라고 올해 72살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는데 갑자기 어지러우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셔서 화장실 문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면하셨지만 그날 이후로 외출이 무서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오소스태틱 하이포텐션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는 피가 온몸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때문에 피가 한꺼번에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지요. 머리에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젊으셨을 때는 우리 몸이 이걸 알아서 조절해줬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탄력 있게 수축하면서 빠르게 혈압을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서부터 이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혈관의 탄력도 줄어들고 자율신경의 반응도 느려지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벌떡 일어나도 예순이 넘으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아침에는 우리 몸의 혈압이 평소보다 더 높아지는 시간이거든요. 새벽 4시에서 아침 10시 사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는 그 한순간이 하루 중 가장 조심하셔야 할 시간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먼저 누우신 채로 천천히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 주십시오. 한 1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리시고요. 그리고 침대에 앉으신 채로 또한 1분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그 시간 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이 3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습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혹시 가슴이 뜨끔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더 충격적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습관은 정말 거의 모든 어르신들께서 매일같이 하고 계시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이 습관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조금씩 정말 무섭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식사하시고 나서 곧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아만 계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을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배가 부르고 나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소파에 가셔서 텔레비전을 켜고 누우시지 않으신가요? 이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지요. 평생 일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식후 10분, 이 10분의 휴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가장 흔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직후에 누우시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위에서 식도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이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르지요. 한 번이라도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신물이 올라온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다 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식도점막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당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식후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이 올라간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한참 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결국 당뇨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심각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 이야기입니다. 예순이 넘으시면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1%씩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요. 별로 안 많아 보이시지요? 그런데 1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10% 이상의 근육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 영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힘이 없어지시지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시고 무거운 짐을 들기가 어려워지시고 결국에는 가벼운 일상생활도 힘들어지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더 잘 안 떨어지고 당뇨 위험은 더 커지지요. 또 근육이 부족하면 넘어졌을 때 골절이 더 잘 생기고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식후에 가만히 계시는 이 습관이 이 근육 감소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육은 쓰지 않으면 정말 빠르게 사라지거든요. 식후가 사실은 근육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에 가장 가만히 있는 셈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식사 후에 15분 동안만 천천히 걸어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집안을 빙빙 도셔도 좋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도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식후 15분 산책이 식후 혈당을 무려 30% 가까이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약을 안 드시고도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 정말 인상 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0살이시니 어르신은 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식사 후에 무조건 20분 동안 동네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몇 끼 식사 후에는 꼭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정말 안정적으로 떨어지더니 결국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점점 줄여주시고 지금은 약 없이도 혈당 관리가 잘 되신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식후 산책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식사 마치시고 바로 누우시지 마시고요. 15분만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귀찮으시고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안 걸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실 정도로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습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세 번째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뇌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병의 위험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세 번째 습관 안에 숨어 있는데요. 자, 같이 들어가 보시죠. 세 번째 습관은 바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습관입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텔레비전을 켜시고 점심 드시면서도 텔레비전, 오후에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좀 보시다가 저녁에 또 드라마 보시고 그러다 잠드시는, 혹시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거의 없으시지요. 일하실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사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쉬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텔레비전을 본다는 행위는 사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자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뿐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거의 필요 없거든요. 우리 뇌는 자극이 없으면 위축됩니다. 마치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혼자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냥 외로움이 좀 슬프고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그것도 흡연만큼이나 강력하게 망가뜨리는 위험 요소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진짜로 대화를 나누신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자식들과 통화하신 거 말고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진짜로 이야기를 나누신 시간 말입니다. 만약 하루에 30분도 채 안 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변화가 필요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동네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그림 교실, 운동 모임. 가서 한 번만 참여해 보시면 새로운 친구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손주들과의 통화를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통화하기. 이런 식으로요. 손주들 목소리만 들어도 일주일이 활기차집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를 하나만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한 거 안 됩니다. 매일 일기 쓰기, 식물 가꾸기, 동네 사진 찍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분과 만나서 차 한 잔 드시는 약속을 잡아보십시오. 다섯째,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전화나 영상통화로라도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40% 가까이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약 하나를 안 드시고도, 돈 한 푼 안 들이시고도 그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는 것만으로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째 습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좀 답답해지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4번째 습관은 정말 거의 모든 어르신들께서 매일 하고 계시는 습관인데요. 이게 우리 몸을 천천히 말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특히 마지막 7번째 이야기는 정말 의사 선생님들도 잘 말씀해 주시지 않는 비밀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4번째 습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째 습관은 바로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나는 물 잘 마셔요. 목마르면 마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한마디 안에 정말 큰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75 되시는 한 어르신께서 동네 마트에 다녀오시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우시더니 길에 주저앉으셨답니다. 다행히 지나가시던 분이 발견하시고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응급실로 가셨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큰 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고 그저 심한 탈수였습니다. 그분께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목이 마른 줄 몰랐어요. 그냥 더운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순이 넘으시면 목이 마른 줄 모르고 지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가 물 마셔라 하고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정확하게는 갈증 중추라는 부분의 반응이 약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순이 넘으시면 실제로는 몸이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별로 갈증을 못 느끼시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도 젊을 때만큼 활발하지 않다 보니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보충은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만성 탈수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먼저 가장 흔한 게 변비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약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물만 충분히 드셔도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혈전입니다. 혈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피 안에 작은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끈해집니다. 마치 진한 죽처럼 되는 거지요. 끈끈한 피는 잘 흐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그게 뇌혈관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혈관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께 물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성 탈수는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이 힘들어지지요. 그러다 보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수분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지요. 어떤 어르신들은 치매가 시작된 줄 알고 걱정하시다가 사실은 그냥 물을 안 드셔서 그렇다는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셔도 물을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고요. 올바르게 드셔야 합니다. 먼저 잘못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드시면 우리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장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그럼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한 컵 150에서 200ml 정도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한 컵 아침 식사 전에, 한 컵 오전 10시쯤,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드시는 물 한 컵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호흡을 하면서 또 땀을 흘리면서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몸이 이미 약간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시면 우리 몸이 정말 좋아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요. 셋째, 자기 전 한두 시간 전부터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잠자기 1시간 전쯤에 반 컵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은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컵으로 따지면 8잔 정도지요. 그런데 신장이나 심장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나 커피로는 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하루에 커피 3잔, 녹차 2잔 마시니까 수분 보충 충분해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커피나 진한 차에는 카페인이 있어서 오히려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즉 마신 양보다 더 많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커피나 차를 드시면 그만큼 맹물도 더 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4번째 습관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오늘부터 물 드시는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조금씩 자주,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5번째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진짜 원인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두시면 정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번째 습관은 바로 밤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깨시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밤 12시쯤 주무시는데 새벽 3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잠이 잘 안 와서 뒤척이시다가 결국 5시쯤에 일어나시는 이런 패턴 정말 익숙하시지요? 통계를 보면 중장년층 10분 중에 7, 8분이 이런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이름이 좀 어려우시지요? 멜라토닌 발음으로는 멜라토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를 잠들게 해주는 호르몬인데요. 문제는 이 호르몬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적게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20살 때 분비되는 양을 100이라고 하면 60이 넘으면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시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잘 때 뇌가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싹 정리해 주거든요.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둘째, 혈압이 잘 안 조절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고혈압이 더 잘 생기고 또 이미 있던 고혈압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잠을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넷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부족하면 감기도 잘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다섯째, 우울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우울하고 짜증이 잘 나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주무실 수 있을까요? 저녁 7시 이후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위장이 쉬지 못해서 잠이 깊이 안 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둘째, 저녁 7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진한 녹차나 홍차, 콜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드신 커피 한 잔이 새벽까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꺼주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버립니다. 즉, 화면을 보시면 우리 몸이 아직 낮인 줄 알고 잠 호르몬을 안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는 조명을 좀 어둡게 하시고 책을 읽으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침실 환경을 잘 만드십시오. 침실은 어두워야 하고 조용해야 하고 약간 서늘해야 합니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더우시면 잠이 깊이 안 들고 너무 추우시면 자주 깨시거든요. 다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는데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면 이 시계가 잘 맞춰져서 잠이 더 쉽게 옵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안 주무시거나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드시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술을 드시면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새벽에 더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신다고 약처럼 술을 드시는 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신다고 침대에서 1시간씩 뒤척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20분 정도 누우셨는데도 잠이 안 오시면 차라리 일어나셔서 조용히 책을 읽으시거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고 다시 누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3 되시는 이분은 고혈압이 있으셨는데요. 혈압이 약을 드셔도 잘 안 잡혔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면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고 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로는 텔레비전도 끄시고 카페인도 안 드시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더니 정말 놀랍게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더랍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습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요. 6번째 습관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무심코 가지고 계시는 생각인데요. 이 한 가지 생각이 여러분의 뇌를 정말 빠르게 노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야기,
이게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걸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함께 가주십시오. 6번째 습관은 바로 이 나이에 뭘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피하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신 게 언제이신가요? 새로운 운동, 새로운 취미, 새로운 책, 새로운 사람,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해보는 무언가를 시도하신 게 언제이신지 한번 떠올려 봐 주십시오. 혹시 1년 전인가요? 아니면 5년 전인가요? 어쩌면 10년 전, 그 이상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거 하는 거지. 우리 나이엔 그저 건강하게만 지내면 돼.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뭘 배워?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정말 무서운 생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는 사람의 뇌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대로 멈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들 하셨지요. 그런데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자라난다는 것이지요. 이걸 뇌의 가소성 영어로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60이 넘으셔도, 70이 넘으셔도, 80이 넘으셔도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새로운 자극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의 연결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치 안 쓰는 길은 풀이 자라서 막혀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피하시는 습관, 이게 사실은 우리 뇌를 가장 빠르게 노화시키는 습관 중 하나인 겁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모지스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76 되시는 나이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관절염이 와서 더 이상 바느질을 못하게 되시니까 시간을 보내실 일이 필요해서 붓을 잡으신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이분은 정식 화가가 되셨고 101살까지 그림을 그리시면서 정말 활기차게 사셨습니다. 76에 시작하신 새로운 도전이 이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지요. 물론 우리 모두가 모지스 할머니처럼 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새로움이 우리 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전체에 얼마나 큰 활력을 주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새로운 것을 배우시면 우리 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안 쓰던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도파민 발음으로는 도파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성취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시면 기분이 좋아지시고 의욕이 생기시고 다음에 또 도전하고 싶어지시지요. 또 새로움은 우울감을 막아줍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시면 우울해지기 쉬운데 새로운 자극이 우리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울증과 무기력감과 인지 저하의 진짜 원인이 사실은 자극의 부재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그 답이 어쩌면 정말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가 지루해하고 있는 거지요.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도전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도전 7가지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다른 길로 산책해 보십시오. 늘 다니시던 길 말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골목길로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뇌는 새로운 길을 걸을 때마다 활발해집니다. 둘째, 평소에 안 드시던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동안 안 드셔보신 채소, 안 가보신 식당, 안 만들어 보신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새로운 책을 한 권 펼쳐보십시오.
평소에 안 읽으시던 장르의 책이면 더 좋습니다. 소설을 즐겨 읽으셨다면, 역사책을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셨다면, 시집을, 새로운 분야의 책은 우리 뇌에 정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넷째,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 보십시오. 걷기만 하셨다면 가벼운 요가를 한번 해보시거나, 수영장에 가셔서 물속을 천천히 걸어보시거나, 우리 몸이 새로운 동작을 배우면 우리 뇌도 같이 자랍니다. 다섯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동네 모임에 한번 가보시거나, 자식들의 친구분을 만나보시거나, 새로운 대화는 정말 큰 자극이 됩니다. 여섯째, 무언가를 배우는 강좌에 등록해 보십시오. 동네 복지관,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이런 곳에 정말 좋은 강좌들이 많습니다. 컴퓨터, 외국어, 그림, 노래, 악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곱째,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단어를 외워보십시오. 새로운 외국어 단어도 좋고 평소에 잘 안 쓰시던 우리말 단어도 좋습니다. 이게 정말 작은 일 같지만 뇌에 매일 작은 자극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실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예순이 넘어서도 20-30년을 더 사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 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들로 채워가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7번째 습관. 처음에 제가 가장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의사 선생님들도 잘 말씀해 주시지 않는 비밀이라고요.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습관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습관입니다. 어떠세요? 좀 의외이시지요? 운동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니. 그런데 정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거울을 보시면서 나도 이제 늙었네.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지? 젊을 땐 이랬는데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이 나이에 내가 뭘, 나는 이제 안 돼, 옛날 같지 않아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무릎이 좀 아프시면 역시 늙으니까 어쩔 수 없어. 깜빡깜빡하시면 내가 이제 정신이 없네, 치매가 오나 하고 자책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들이 그저 평범한 한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 실제로 작용하는 강력한 명령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늙었어 라고 말씀하시면 뇌가 아, 늙었구나 하고 그에 맞춰서 몸을 운영합니다. 나는 못해 라고 말씀하시면 뇌가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베카 랩이라는 교수님이 진행하신 연구인데요.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해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오래 사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년 반이요. 어떤 보약을 드셔도 어떤 운동을 하셔도 이만큼 수명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저 생각을 바꾸시는 것만으로 7년 반을 더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발음으로는 코르티솔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르몬이 자주 그리고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이 정말로 망가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잠도 안 오고 우울감이 심해지지요. 즉,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몸은 실제로 그만큼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그리고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통증을 줄여주고 잠을 잘 자게 해줍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잠깐 들었다가 잊어버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요, 하루 종일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매일 자기 자신에게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좋은 하루야 하고 말씀하시는 분과 나는 늙었어, 이젠 못해,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말씀하시는 분의 10년 뒤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3 되시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우울증이 정말 심하게 오셨답니다.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시고 거울 보시면서 한숨만 쉬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분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이 한 가지 숙제를 내주셨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시면서 좋은 말 5가지만 자기 자신에게 해주세요. 아무리 어색해도 꼭 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셨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잣말하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떠오르셨다고요. 그런데 한 달, 2달 꾸준히 하셨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쉬워지셨고 거울을 보시는 게 무섭지 않아졌고 표정도 점점 밝아지셨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정말 활기차게 사시고 계시답니다. 내가 나한테 한 그 말들이 나를 살린 거예요 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루 5분이면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가지를 해주십시오. 첫째,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이든 좋은 점 한 가지를 찾아서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얼굴이 환해 보이네. 눈빛이 살아있네. 오늘 머리 모양이 잘 어울리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오늘 기대되는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친구 만나는 거 기다려줘. 오늘 점심에 먹을 음식 기대돼. 작은 거여도 괜찮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오늘도 잘 해낼 거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다섯째,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5가지 매일 거울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실 겁니다. 혼잣말 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바꾸기 전에 우리 안의 목소리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셔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늙었어, 나는 안 돼 라는 말이 계속 들린다면 그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속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긍정적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정말 많은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한 번만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습관, 다시 한번 떠올려 봐 주십시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습관. 천천히 3분의 여유를 가져주십시오. 둘째, 식사 후에 바로 누우시거나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습관. 식후 15분 산책으로 바꿔주십시오. 셋째, 텔레비전과 스마트폰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습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주십시오. 넷째,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습관. 목마르지 않으셔도 시간 맞춰 조금씩 드셔주십시오. 다섯째, 불규칙한 수면 습관.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리듬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섯째, 이 나이에 뭘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피하시는 습관. 작은 새로움을 매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째,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시는 습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여러분, 7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담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하시게 됩니다. 오늘 들으신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던 한 가지만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서 그게 익숙해지시면 그때 다른 한 가지를 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7가지를 다 바꾸는데 2~3달이 걸리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실천하시는 분들은 1년 뒤의 모습이 정말 달라져 계실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의 모습은 더더욱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 습관은 무엇이신가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더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순 이후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음식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진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러 와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